안녕하세요. 서울교육대학교 초등영어교육론. 오늘은 제 8장 의사소통 중심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199페이지를 볼게요. 보시면 거기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림 8-1이네요.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고, 위에 유창성이 있습니다. 유창성은 영어로는 fluenc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적절성이라는 항목은 appropriateness,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용어죠. appropriateness. 그 다음에 정확성, 오른쪽에 accuracy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중심 수업이라고 하면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고,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라고 말씀드렸죠. CLT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오늘은 이 의사소통의 항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유창성과 적절성과 정확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초등영어 교육에서 어떤 것을 중심에 놓고 교수학습을 설계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자인 노경희 선생님은 맨 아랫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등영어 교육에서는 어느 능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또 각각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 더 방점을 찍고 중심을 갖고 수업에 임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으로 20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영어 입력의 맥락화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맥락화. 그래서 컨텍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아실 거예요. con 플러스 텍스트. 그리고 contextualization. 이것은 맥락화를 영어로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컨텍스트, 맥락, contextualization, 맥락화. 예, 당연히 동사는 contextualize겠죠.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유창성과 정확성 그리고 적절성에 대해서 간단히 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게 왜 맥락이랑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contextualiz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맥락, 즉 context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맥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 대학 수업이나 언어교육 관련된 분들은 컨텍스트가 없다. 그 말에 컨텍스트가 뭐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래어처럼 사용하시기도 하죠. 네,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온라인 에티몰로지는 어원인데요. 온라인 어원 딕셔너리 사전에 따르면,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는 명사이고요. 당연히 early 15th century, 그래서 15세기 초반에 이렇게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from Latin contextus, 그래서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contextus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joining together, 그래서 무언가를 이렇게 같이 엮어내는 것, 연결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originally past participle of contextere,
자, 컨텍스트라고 하는 단어의 그 과거 완료형 past participle이니까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의 의미는 to weave together. 여러분들 옷감을 짤 때 지금은 기계로 당연히 많이 짜긴 하지만 예전에 배틀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시줄과 날줄,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옷감을 짜고 그 전에도 이제 바느질을 통해서 옷감을 짜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개의 실들을 이렇게 모아서 잘 엮음으로써 옷감을 짜게 되는 것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come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CO나 COM 이런 것들은 with, together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텍세레라고 하는 어근은 to weave, 같이 짜는 거, 마치 직물을 짜듯이요. to make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아서 무언가를 직조해낸다,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여러 요소들을 묶어내는 것, 짜내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의사소통 수업에서, 중심 수업에서 맥락화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나왔을까? 자, 저희가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지만 문법 중심의 영어 교육, 특히 그라마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문법 요목, 그러니까 뭐 부정사, 관사, 대명사, 부사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예문들이 나오고요. 그 예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식으로 수업이 전개되냐면 맥락이 없이 특정한 문법사항과 연관된 단어들, 문장들이 쭉 열거되고 그걸 암기하거나 충분히 이해하는 식으로 수업이 전개가 돼요. 여기서 사실 문제가 있죠.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특정한 맥락 하에서 수행이 됩니다. 즉, 맥락이 없는 의사소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전까지의 문법 번역식 교육이나 또 청화식 교수법의 일부 교수자들은 충분히 맥락을 제기를 하거나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문장 중심으로 정확한 문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진행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중심 수업에서는 언제나 맥락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소챕터의 제목이 영어 입력의 맥락화입니다. 즉 인풋, 영어 인풋은 언제나 특정한 컨텍스트 하에서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 맥락화의 의미를 한번 200페이지 아래에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맥락이란 무엇인가? 맥락이란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텍스트 어원에서 weave together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의사소통에서는 맥락이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왜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나타낸다. 그죠? 그 의사소통이 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는 모든 정보를 총칭하는 것이 맥락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8-2를 보시면 맥락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후관계, 그 다음에 청자의 성별, 주변 인물들, 언제, 말의 어감, 뭐 면대면 대화인가 전화 대화인가, 화제, 즉 말의 토픽,
이게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집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대화 장소는 어디인가, 청재와 화자는 어떤 관계인가, 예를 들면 친구 관계인가, 교수 학생 관계인가, 아니면 아르바이트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의 관계인가 등등등이 맥락에 모두 포함되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봅시다. 아래 대화의 예시에서 대화 1은 sit here, okay. 이렇게 A와 B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화 두 번째는 would you sit here please? 라고 했더니 B가 thank you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적절한 대화일까요? 어떤 게 더 맞는 대화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맞고 어떤 게 더 덜 맞다 이런 것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간단한 다이얼로그에는 맥락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맥락을 알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두 대화의 적절성이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적 교수법, 특히 CLT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맥락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단어를 외울 때는요, 초등학생이 외운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어 단어가 있고 그것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 짝이 있습니다. 즉 word는 단어란 뜻이고 cat은 고양이란 뜻입니다. run은 뛰다, hot은 뜨거운 뭐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게 have는 뭐냐라고 했을 때 have가 뜻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뭐 소유하다인지 아니면은 먹다인지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I had lunch today 이렇게 하면은 나는 오늘 점심 먹었어 이런 뜻이 되니까 그게 소유하다가 아니고 먹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이 본문에서 have가 조동사로 사용되는 have였던 거예요. 그래서 I have lived in Seoul for many years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I have 그때 조동사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걸 뭘로 번역할 거냐는 사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안다라고 하는 게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1대1 관계를 아는 것, 즉 dog은 개이고 뭐 cat은 고양이이고 tree는 나무다 이렇게 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1대1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게 독립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데 미국인들한테 인디펜던스는 가장 먼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의미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문화적인 의미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에서 한국어로 독립이라고 하면은 이게 당연히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고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그 과정이 독립의 과정이었죠. 그래서 독립은 인디펜던스라고 번역이 가능하지만 한국어에서 한국인에게 바로 떠오르는 독립과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디펜던스는 1대1도 딱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번역은 가능하지만 그 개념적인 것, 그다음에 문화적인 의미는 1대1 관계는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단어를 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오늘 논의와 관련돼서는 단어와 맥락, 첫 번째 챕터가 맥락이니까 맥락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종류의 맥락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단어 혹은 문장에 쓰이는 맥락이라고 하는 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어의 경우에요. 자, 첫 번째는 코텍스트예요. 코텍스트. 코는 아까 나왔던 컨텍스트에서 그 컨과 같이 함께, 같이, together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같이 나오는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고 같이 어떤 텍스트가 나오는지를 봐야지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맥락이고요. 두 번째는 context of situation입니다. 이거는 그 말이, 그 단어가 사용되는 실제 맥락, 우리가 흔히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situatio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밥 먹었니나 우유와 같은 예를 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context of culture입니다. 문화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이것은 the arc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context, context of situation, context of culture, 이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텍스트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open이라고 하는 동사를 예시로 들려고 합니다. 자, 이 문장들을 쭉 다 보시면 제가 op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표시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모든 문장에 opened라고 하는 open의 과거형이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각각의 open이라고 하는 게 같이 나오는 텍스트, 코텍스트에 따라서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자, 볼까요? John opened the window. 이렇게 하면은 존은 창문을 열었다 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뭐 공기가 혹은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연 거죠. 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John opened his mouth입니다. John은 입을 열었다. 자,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다문 입을 이렇게 벌렸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예, 그쵸?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을 열었다라고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어떤 발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John opened his mouth가 자주 쓰입니다. 자, 세 번째는 open the book입니다. 자, 창문을 여는 것과 책을 펼치는 것은 open이라고 하는 동사로 같이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행위일 수 있습니다. 책을 펴는 것, 실제로 책을 펴보시는 것과 창문을 여는 것은 손의 움직임이나 크기가, 손의 동작의 크기 같은 게 다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책을 펼쳤다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John opened his briefcase. 가방을 열었다. 자,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방이 자, 자크, 지퍼죠. 네, 지퍼로 되어 있는 가방이면 지퍼를 찍 하고 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브리프케이스가 어떤 이렇게 마치 벨트를 매는 것처럼 뭔가 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 벨트를 푸는 것처럼 해서 브리프케이스를 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이 가방을 열었다고 하는 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방을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커튼을 여는 게 나왔어요. 자,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The carpenter opened the wall.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어떤가요? 벽을 열었다라고 하는 게 이 경우에는 벽을 뜯은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벽을 뜯었다는 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뭐 해머나 아니면 기타 도구를 가지고 벽을 뜯은 거죠. 혹은 뭐 도배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어떤 벽에 붙여져 있던 판자 같은 거 갖다가 뜯어내는 걸 오픈 더 월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행동과 오픈 더 윈도우 하는 거나 혹은 오픈 더 북 하는 걸 때 그 오픈은 사뭇 다르죠. 그래서 the separate open the dam, 공병이 댐의 수문을 여는 것도 다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것, the surgeon opened the wound. 이 경우에는 정말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urgeon, 이거는 이제 그 수술을 하는 의사, 즉 외과 의사를 surgeon이라고 하는데, 이 surgeon이 상처를 열었다, 즉 열었다라고 하는 게 많은 경우에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 메스 아시죠? 메스. 그죠? 의사들이 수술을 위해서 사용하는 좀 정교한 칼을 얘기합니다. 이 메스를 가지고 상처를 짠 거를 갖다가 오픈이라고 합니다. 뭔가 안에서 뭔가 곱는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상처 부위를 절개하는 것, 째는 것을 오픈 더 운드라고 그래요. 오픈 더 윈도우랑 오픈 더 운드라고는 굉장히 다른 행위죠. 그래서 오픈은 공통적으로 있지만 어떤 텍스트와 같이 나오느냐, 그게 윈도우냐, 마우스냐, 북이냐, 브리프케이스냐, 커튼이냐, 월이냐, 댐이냐, 운드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사뭇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은 코텍스트, 같이 나오는 텍스트에 따라서 어떤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다. 그런 의미에서 코텍스트는 오픈이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의 일종의 컨텍스트가 되는 것이죠.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상황입니다. 상황. context of situation이에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밥 먹었니라고 하는 표현을 11시 한 반 정도나 한 40분 정도에 학교 식당 앞에서 친한 친구한테 할 때 밥 먹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10중 8구 밥을 같이 먹자는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죠? 점심 식사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밥 먹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 밥 안 먹었으면 같이 먹지 않을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엄마가 아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직 직장에서 퇴근을 못 하셨어요. 근데 아이가 있는데 밥 먹었니는 정말로 체크를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안 먹었으면 너 지금 밥 먹어라 라고 하는 일종의 지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었니라고 하는 게 누가, 즉 친구들끼리인가 아니면 엄마와 아이 사이인가, 그 누군가 사이에 일어난 대화인지가 중요하고요. 또 언제 일어나는 대화가 중요하겠죠. 이런 시츄에이션, 상황에 따라서 밥 먹었니의 의미는 같이 먹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안 먹었으면 먹어라 이런 지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배가 아픈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침에 먹은 우유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배 아프다 하다가 갑자기 맞다, 우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내가 왜 배가 아픈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우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다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아이가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휴 땀 흘리네 그러면서 시원한 보리차 같은 걸 이렇게 한 잔 건네려고 보리차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아이가 우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보리차 말고 나한테 우유를 달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상황은 아이가 땀을 흘리면서 집에 들어온 상황, 그리고
엄마가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유라고 하는 것과 금방 전에 얘기했던 배가 아파가지고 무언가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다가 우유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situation, 상황에 따라서 우유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떤 cultural context 혹은 context of culture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실제로 목격했던 문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Never be afraid to try something new.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걸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죠. Remember that a lone amateur built the Ark. A large group of professionals built the Titanic. 자, 이 세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뒤에 부분은 한 명의 아마추어가 방주를 지었지만, 그래서 여기서 방주는 The Ark예요. 많은 프로들이 모여서 타이타닉호를 만들었으니까. A large group of professionals. 여기서는 많은 프로들이죠. 자, 그런데 The Ark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보통 미국에서 태어나고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어떤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The Ark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거의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과학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종의 유명한 이야기로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문장을 제가 처음 본 게 어떤 샌드위치 가게에 이렇게 재미난 글귀들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 글귀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한 명의 아마추어, 노아를 얘기하는 거겠죠. 방주를 지었지만 많은 프로들이 모여서 타이타닉호를 만들었으니까. 이건 뭐냐면 이렇게 가게, 샌드위치 가게 이런 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The Ark라고 하는 게 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때문에 이걸 일종의 교훈 혹은 약간의 유머의 소재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The Ark라고 하는 것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예, 당연히 사진이 없죠.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사진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암수 짝으로 해가지고 그 방주에 타고 있죠. 그에 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세계 최고의 그 엔지니어들과 설계가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였던 타이타닉 주조는 처참한 비극으로 끝이 났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타이타닉이나 아크에 대한 문화적 지식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문장을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막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 어떤 캐나다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니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당연히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한국 상황에서 홍길동전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를 직설법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컬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류의 맥락을 생각해 보시면 단어가 어떤 텍스트와 같이 사용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어떤 문화적 상황에서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냥 어느 한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첫 번째 것을 마치면서 생각해 볼 것은 컨텍스트가 일종의 마법, 그래서 마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어떤 단어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어의 세계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자, 세로로 이걸 읽었을 때와 가로를 읽었을 때 그 중간에 있는 것의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자, 세로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세로가 위에 1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14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것은 당연히 그쵸? 13으로 읽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로로 된 것을 제거하고 12와 14를 제거하고 가로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로축은 A와 C 사이에 B가 있습니다. 당연히 B가 있겠죠. A, B, C니까요. 그러니까 13이라기보다는 B로 읽히게 돼요. 그죠? 그렇지만 저 중간에 있는 게 변화한 게 아니죠. 가로축과 세로축에 어떤 것과 같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그림 두 개를 보시죠. 자, 일종의 시각적인 트릭인데요. 그죠? 일루전이라고 하죠. 비주얼 일루전이라고 하는데, 자, 잘 보시면 중간에 있는 원 두 개가 정확히 같은 크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같은 크기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그냥 딱 보는 순간 왼쪽에 있는 중간 원, 타원이 더 커 보입니다. 예, 보통 사람이라면 다 왼쪽 게 더 커 보여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아실 수 있겠지만 왼쪽에는 주변에 작은 타원들이 쭉 둘러 있어요. 오른쪽은 큰 타원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 크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컨텍스트는 일종의 마법처럼 똑같이 변함없이 있는 것의 의미를, 크기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이 하나의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을 다르게 해석하게, 다르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컨텍스트 봤는데요. 이로써 그 1장 챕터, 작은 챕터인 1번 영어 입력의 맥락화에서 맥락화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